아마도 사랑은 블랙. 책머리에 내 생의 근원이자 중심. 그 누구의 삶이든 다 나름의 곡절이 있기 마련이지만 목사의 사모였던 저의 어머니는 사뭇 각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전쟁 후 수많은 고아를 돌보셨던 부모님은 고아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당신 자식들은 큰아버지 댁에 보내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녀는 다른 모녀들처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늘 든든한 삶의 뿌리였습니다. 제 인생길에서 순탄치만은 않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가 되어주었고,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항상 해답을 주셨습니다. 참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꾸준히 씨름하셨던 분. 영혼을 꽃처럼 아름답게 가꾸는 꽃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며 끝까지 투쟁하시면서 올바른 삶을 안내해주는 길잡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죠. 헤시오도스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며 좋은 조언을 따르는 사람 역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남의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듣고 살았으니 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살아보니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들, 무심코 흘려버렸던 어머니의 생각이 모두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체험과 깊은 성찰로부터 나온 귀한 말씀들이었음에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가시고 싶어 했던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저 혼자 남았으니 이제야 그 말씀이 소중했다는 걸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들과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간절합니다. 그래서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독백처럼 편지로 써서 하늘나라로 띄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더구나 평생 글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편지라는 형식으로 제 넋두리가 될 수도 있는 글이고 한 편씩 두 편씩 써 내려가다 보니 뭉치가 되었지만 너무도 부끄러워 가족 말고는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출판사에 보여주었더니 흔쾌히 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망설이다 원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다면 화려한, 고단하다면 고단했던 저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가감없이 처음 글로 옮겨보았으니 서툰 점 살펴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들과 꽤 다르게 사셨기에 제 글을 그냥 읽으시면 의아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뒤편에 소개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런 자잘한 글을 책으로 내는 일이 어머니에게 혼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에 가셔서 여전히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2년 새해를 기다리며 이광희.
첫 번째 편지꾸러미 깨달음. 산티아고에서 만난 바람. 어머니, 산티아고의 끝없는 흙길에서 바람을 만났습니다. 바람의 일렁이는 광활한 밀밭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길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햇빛에 따라, 보는 방향에 따라, 거리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밀밭 색감이 매 순간 경이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흩어지는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엄청나게 큰 밀밭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사랑, 믿음, 시간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결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때론 저렇게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하는구나. 그래, 어린 왕자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 후로 아들들에게 자주 이 말을 해줍니다. 소중한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더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거든. 사랑, 시간, 믿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말이야. 산티아고 길을 걸은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종종 밀밭에 그 바람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뒤늦게 오더라. 어머니, 오랜만에 큰아들과 둘이서만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을 처음 가졌네요. 그런데 아들이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말처럼 내가 30대를 더 잘 보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책도 더 읽고 몸 관리해서 더 멋있게 30대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후회스럽더라고. 제가 대답했죠. 준기야, 절대 후회하지 마. 깨달음이란 항상 뒤늦게 오는 거야. 엄마가 이른을 살아보니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원래 인생의 순서야. 열심히 살지 못한 것보다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나빠. 지금이라도 알아챈 게 장한 거라고 너 자신을 칭찬해줘야 해. 깨닫는다는 건 머리로,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프면서 겪어봐야 알게 되는 거잖아.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터득해야 진짜 깨닫는 거지. 그러니 깨달음은 항상 뒤늦게 오지. 아픈 후에 오는 거고. 되풀이만 안 하면 성공이야. 깨달은 다음엔 절대 잊지 않는 게 중요해. 뒤로 걸으면 보이는 것들. 어머니, 언제부턴가 뒤로 걷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오늘도 집 앞에 남산 산책로를 뒤로 걷고 있습니다. 처음 뒤로 걸을 때에는 뒤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힐까 넘어질까 두려워서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곤 했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니 한결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30분 이상을 걷게 됐답니다. 뒤로 걸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멋진 풍경이었는지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쳤다는 것을요. 앞으로 걸어갈 땐 땅밖에 보지 못합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어떨 땐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에 빠져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걸을 땐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얼굴을 들고 가슴을 펴고 걷기 때문에 눈앞으로 펼쳐지는 경치를 모두 볼 수 있지요. 인생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해도 뒤돌아보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관통해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뒤로 걷는 걸음을 기분 좋게 내딛습니다. 행복이 그냥 오나요? 어머니, 철학자, 상담가, 종교인 등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과 강의를 통해 행복을 설파합니다. 행복은 선택이지 조건이 아니다. 뭘 하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분들이 주장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가끔은 행복하지 않아서 야단맞는 기분도 든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감히 하자면 살면서 행복하기를 선택하거나 추구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행복만을 고집하지 않았기에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을 전제해야겠지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들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평생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셨잖아요. 행복의 진실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평범한 우리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의 기쁨이라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복도 고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건강하면서 오는 행복도 다이어트와 운동이라는 성가신 과정을 거친 뒤에 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행복이라도 그걸 얻어내려면 하기 싫은 일을 견뎌내는 어떤 과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확행 유감. 어머니, 소소한 것, 작은 것에서 행복감을 찾으라고들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본 뒤에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꿈을 이루지 못해 불행한 사람에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하면 자신의 꿈과 멀어지는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려는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본인의 꿈을 현실과 타협하고 포기하면서 맛보는 얄팍한 행복, 불안한 행복 아닐까요? 한때 유행했던 힐링이란 말처럼 소확행도 이 개념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담하지만 소확행을 내세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아들아, 소확행에 현혹되지 말고 더 치열하게 살아보렴. 상대적 불만. 어머니,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2015년의 여름은 땅 위의 것들이 죄다 익어버릴 것처럼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잘 가동되지 않는 사무실에서 밀린 일을 하느라 분주히 오가며 왜 이렇게 더운 거냐고 연신 짜증을 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짜증을 내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 화들짝 놀랐습니다. 연일 50도를 넘기는 아프리카에서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무더위에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불평은커녕 즐겁고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흐르는 땀을 아무렇지도 않게 쓱 닦아가며 깔깔 웃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럴까? 이내 그 답을 알아차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누구나 똑같이 그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므로 왜 나만 덥게 일해야 하나 하고 투덜대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보다 훨씬 살만한 조건인데도 말이에요. 선택의 폭이 넓은 환경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인 불편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내가 뭔가 짜증이 나거나 불만스럽다고 느낄 때는 그의 여름을 상기해 보곤 합니다. 상대적인 불만으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말자라고 되뇌이면서요. 친밀함의 테러. 어머니, 제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생각만큼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가 저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언제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남편이니까, 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하면서요. 가족이니 다 알겠지 생각하며 사소한 마음의 표현을 건너뛰고 생략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말들을 건너뛰고 생략하면서 조금씩 축적된 서운함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친밀함의 테러라고 부릅니다. 말라 죽은 포도나무. 어머니, 우리 집 작은 정원 한 귀퉁이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언젠가 포도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덩굴가지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미관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제 마음대로 덩굴의 방향을 바꿔줬답니다. 더 근사하게 뻗으라고요. 그런데 손을 봐준 지 며칠 안 돼 포도나무가 모두 말라 죽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묘목 파는 곳에 물어보니 방향을 바꾸면서 뿌리가 흔들려서 바람이 들어가 죽은 거라고 하네요. 잘해준다고,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단정하고 억지로 바꿔준 결과가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고 만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져 저를 돌아봐요. 제가 옳다고 굳게 믿고 밀어붙였던 일 중에 제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는지, 심지어 제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밤입니다. 눈이 마음을 속일 때. 어머니, 저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창가에 고양이처럼 노곤하게 누워있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누운 창가에 나무젓가락이 담긴 물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컵 속에 나무젓가락이 부러진 것처럼 45도쯤 굽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유리컵 속의 젓가락은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굽어 보일 뿐 실제로는 고든 젓가락이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보는 것이 진정으로 보는 게 아니겠구나. 수많은 다양한 렌즈로 상대방을 굽게 보고 심지어 어떤 때는 거꾸로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했겠다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깨우치지 못한 사람의 눈에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지만 깨우침을 찾는 사람에겐 산이란 과연 무엇이고 물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깨우침을 얻게 되면 다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보인다는
에릭 프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상대의 입장을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보려면, 있는 그대로 보려면 맑고 투명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거예요. 살아오면서 구겨진 마음들을 가다듬고 겹겹이 쌓인 앙금과 편견을 털어내는 고된 작업. 그 과정을 거치면 산은 산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물은 물 그대로의 투명함으로 가식 없이 다가오겠지요.